뭘 증명하려고 공부하는 거지? 제 자신을 위해서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차그룹 회장의 딸 차소윤. 편입 준비반 전 과목 최하위. 아버지에게는 체면을 구기는 딸, 강의실에서는 구경거리가 된 회장 딸이었습니다. 반항도 포기도 못한 채 스스로를 결함품처럼 여기며 무너지던 그 밤, 소윤이 찾아간 한강 벤치에는 낡은 장갑을 낀 노숙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동정도 훈계도 없이 단 하나의 질문만 던졌습니다. 누굴 증명하려고 공부하는 거야? 골판지 위에 펼쳐진 오답 노트, 장갑 낀 손가락으로 짚어가는 문제풀이. 그렇게 시작된 한강 벤치의 수업이 소윤을 바꾸기 시작했고 성적은 꼴찌에서 상위권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검은 승합차가 멈추고 비서가 내리더니 그 노숙인 앞에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고 소윤의 인생은 어디까지 바뀔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차소윤, 이번에도 꼴찌야? 회장 딸이 편입반 꼴찌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아? 강의실 뒤편에서 터진 말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악의를 담은 목소리도 아니었는데 그 한마디는 30명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던 교실 전체를 단번에 조용하게 만들었죠. 차소윤은 손에 쥔 성적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어느 과목 하나 평균에 닿지 못한 숫자들이 줄줄이 찍혀 있었고 맨 아래 칸에는 편입준비반 전체 최하위라는 순위가 마치 낙인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이 분노인지 수치인지 아니면 그냥 체념인지조차 소윤 자신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노골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고 일부러 시선을 피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느 쪽이든 소윤에게는 똑같이 무거웠습니다. 회장 딸이라는 이름표는 실패를 조용히 넘어가게 두지 않았거든요. 평범한 학생이 꼴찌를 하면 그냥 꼴찌지만 차그룹 회장의 딸이 꼴찌를 하면 그건 구경거리가 됩니다. 동정도 아니고 응원도 아닌 그저 흥미로운 구경거리. 소윤은 그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괴로웠습니다. 소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방을 집어들고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등 뒤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봐서 얻을 것이 없다는 건 적어도 그것 하나만큼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무거웠지만 그날 저녁은 유독 발걸음이 더뎠습니다. 현관문 안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소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들어서기도 전에 서재 쪽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고 소윤은 숨을 한번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 회장은 책상 위에 펼쳐진 성적표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소윤을 바라보지도 않은 채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윤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꼴찌가 나오면 그건 열심히가 아닌 거야. 차그룹 회장 딸이 편입반 꼴찌라는 게 밖에 알려지면 어떻게 들리겠어. 가문 망신이고 체면 망신이야. 결과가 없는 노력은 태만이랑 다를 게 없어. 소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반박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오랜 시간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결과로만 말했고 과정에는 단 한 번도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공부가 왜 안 되는지, 어디서부터 막힌 건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함께 들여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럴 의지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윤에게 필요한 건 순위가 아니라 방향이었는데, 이 집에서 방향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윤은 자신의 방 책상 앞에 앉았지만 교재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형광펜을 손에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학원은 진도를 나갔고 강사들은 커리큘럼을 따랐고 아버지는 순위를 요구했습니다. 소윤이 어디서 막혀 있는지, 왜 이해가 되지 않는지를 함께 들여다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죠. 스스로를 결함품처럼 느끼는 감각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지만 그걸 말할 곳도 털어놓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소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있었지만 방 안에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고 그렇다고 독서실에 가서 또 교재 앞에 앉아 있을 자신도 없었습니다. 얇은 겉옷 하나만 걸치고 집을 나선 소윤의 발이 향한 곳은 한강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 오히려 덜 외롭다는 이유였는데 아무도 소윤이 누구인지 모르는 곳에서는 회장 딸도 전 과목 꼴찌도 아닌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 잠시 숨을 쉴 수 있었으니까요. 강변 벤치에 앉아 무릎을 모으고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차가웠고 강은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흘렀습니다. 눈가가 어느새 젖어 있었지만 소리내어 울 용기는 나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 강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옆 벤치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컵 하나를 두 손으로 감싸 쥔 남자였습니다. 낡은 점퍼에 달아진 운동화, 며칠은 묵은 듯한 수염이 턱을 덮고 있었는데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흐릿하지 않았고 체념하지 않았고 무언가를 천천히 관찰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소윤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강을 바라본 채였고 소윤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한강은 밤에 혼자 오면 더 시끄러워져. 소윤은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속이 시끄러운 사람한테는 조용한 강물도 소음처럼 들린다는 것을요. 피하거나 무시하는 대신 소윤은 낮게 대꾸했습니다. 속이 복잡한 사람한테는 그렇겠죠. 그 한마디가 대화의 시작이 됐습니다. 남자는 박도연이라고 했는데 이름을 밝히는 방식도 거창하지 않았고 소윤에게 사정을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소윤이 성적표를 손에 꼭 쥐고 있다는 걸 알아챈 듯 아주 조용하고 천천히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너는 왜 편입을 하려 하지? 소윤은 반사적으로 대답하려다 멈췄습니다. 당연한 질문인데 이상하게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막상 왜라는 질문 앞에 서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원해서였고 집안이 요구해서였고 주변의 시선이 그렇게 몰아갔기 때문이었지. 소윤 스스로가 간절히 원한 적이 있었는지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해야 하니까요. 누가 해야 한다고 했어? 소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굴 증명하려고 공부하는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그 솔직한 대답이 소윤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지금껏 누구에게도 꺼내본 적 없는 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낯선 노숙인 앞에서는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도연은 위로하지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발밑에 모래바닥에 손가락으로 선 하나를 긋고 꺾이는 지점을 표시한 뒤 위로 향하는 화살표를 하나 그렸습니다. 바닥은 방향을 바꾸기 가장 쉬운 지점이야. 더 내려갈 데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는 하나밖에 없거든.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소윤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학원 강사들은 동기부여 영상처럼 말했고 아버지는 압박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훈계하지 않았고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소윤이 서 있는 자리를 바닥이라고 담담하게 인정한 뒤 거기서부터 방향을 이야기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방식이 이상하게도 소윤에게는 가장 정직하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강을 바라보며 같은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는데 소윤에게는 오히려 그 침묵이 오늘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자리를 떠나기 전 도연은 딱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일 올 것 같으면 와. 아니면 말고. 오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오지 않아도 된다고 내치지도 않았습니다. 선택을 온전히 소윤에게 돌려준 것이었는데 그 자유로움이 오히려 소윤의 발목을 붙들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소윤에게 선택권을 온전히 쥐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소윤은 내내 도연의 질문을 되새겼습니다. 누굴 증명하려고 공부하느냐는 그 질문이 아무리 털어내려 해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소윤이 내일 다시 한강으로 향할 것임을 이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소윤은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끌림으로 다시 한강 벤치를 찾았습니다. 가기로 결심한 것도 아니었고 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가 마음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학원이 끝나고 발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있었고 소윤이 오는 것을 보고도 놀라거나 반기는 내색 없이 조용히 옆자리를 비켜줬습니다. 그 담담함이 소윤에게는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뭘 가져왔어? 오답노트요. 학원에서 만들라고 해서 쓰긴 했는데 거의 활용을 못했어요. 펼쳐봐. 소윤은 쭈뼛거리며 노트를 내밀었고 도연은 몇 장을 천천히 넘겨보더니 노트를 도로 소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채점을 하거나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 소윤 스스로 들여다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한 문제를 짚으며 물었습니다. 이 문제 왜 틀렸다고 썼어? 몰라서요. 몰라서 틀린 게 아니야. 봐봐, 개념 자체는 알고 있어. 적용하는 순서가 뒤집혔을 뿐이야. 그리고 저 아래 문제도 같은 실수야. 소윤은 노트를 다시 펼쳐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연의 말대로였습니다. 문제마다 패턴이 있었는데 소윤은 그것들을 전부 그냥 몰라서 틀린 것으로 묶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학원에서는 오답 노트를 만들라고 했지만 왜 틀렸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라고 가르쳐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것과 왜 그 실수가 반복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는데도 말이죠. 도연의 방식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새로운 개념을 펼쳐 설명하는 대신 소윤이 이미 틀린 것들 안에서 실마리를 찾게 했습니다.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지금 막혀있는 지점을 먼저 뚫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외우는 건 맨 마지막이야. 먼저 왜 이 실수가 반복되는지를 알아야 해. 공식을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공식을 꺼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소윤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되어 있었다는 걸 처음으로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학원은 진도를 나가는 곳이었고 소윤은 이해를 놓친 채 진도만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해 없이 쌓인 진도는 결국 사상 누각이었고 그 위에서 아무리 열심히 외워봐야 시험장에서 무너지는 건 당연한 결과였던 셈이었습니다. 그날의 수업은
한 단원을 절반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윤이 그 절반을 스스로 말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오늘 배운 거 나한테 설명해봐. 교재 보지 말고. 잘 못할 것 같은데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어디서 막히는지 보려는 거니까. 소윤은 더듬거리며 말했고 중간에 막혔고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도연은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고 소윤이 막히는 지점에서만 짧은 질문을 하나씩 던졌습니다.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소윤 스스로가 다음 문장을 떠올릴 수 있도록 방향만 살짝 짚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소윤은 그 과정이 불편하면서도 뭔가 단단하게 박히는 느낌이 든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윤은 처음으로 책상 앞에서 교재 대신 빈 종이를 꺼냈습니다. 오늘 배운 걸 문장으로 써보려는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써졌고 생각보다 많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외우려고 한 게 아닌데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로 설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윤은 그날 처음으로 공부를 한 것 같다는 감각을 느꼈는데 그 감각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반가웠습니다. 의지로 바꾸려고 하면 사흘이야. 시스템으로 바꾸면 습관이 돼. 도연이 꺼낸 말은 소윤이 기대하던 감동적인 조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낭만도 없었고 극적인 선언도 없었는데 대신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소윤의 하루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는지, 학원은 몇 시에 끝나는지, 하루 중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대는 언제인지, 밥을 먹고 나면 졸리는지, 밤에는 몇 시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하나씩 물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용적인 질문들이었고 소윤은 그게 단순한 잡담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설계된 일주일 계획은 단순해 보였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오전에는 가장 취약한 과목 하나만 깊게 파고드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양을 줄이는 대신 밀도를 높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그날의 오답을 꺼내 틀린 이유를 반드시 문장으로 기록해야 했는데 틀렸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부분을 놓쳤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야 했습니다. 밤에는 길게 공부하는 대신 오늘 배운 내용 전체를 5문장으로 요약하는 짧은 회상 테스트로 마무리하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다예요? 더 해야 하지 않나요? 더하면 사흘 안에 무너져. 처음엔 적은 것 같아도 쌓이는 게 느껴지면 그때 늘리는 거야. 소윤은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첫 이틀은 어색했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루틴 자체가 귀찮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오답 정리를 문장으로 쓰다가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전날 써두었던 내용이 따로 외우려 한 것도 아닌데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로 풀어 써놓으면 기억에 붙는다는 걸 소윤은 처음으로 몸으로 느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학원에서도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강사가 문제풀이를 설명할 때 소윤은 더 이상 받아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왜 이 풀이가 이렇게 전개되는지를 속으로 따라가려 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을 표시해 두었다가 혼자 다시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을 도망치듯 버티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태도가 달라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주변도 서서히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한강 벤치에서 소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원래 끈기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항상 작심삼일이라서. 도연은 잠시 강물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끈기는 성격이 아니야. 환경이야.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없으면 누구든 사흘을 못 가. 그 말이 소윤에게는 생각보다 깊이 박혔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버틸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결함품처럼 여겨왔던 그 감각이 사실은 잘못된 환경이 만들어낸 착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윤의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설계의 부재였고 설계는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걸 알게 된 순간 무너지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던 마음이 처음으로 조금 다른 쪽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모의고사 결과가 나오던 날 강의실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성적표가 배부되기 전부터 이미 몇몇 학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는데 소윤의 이름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소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주변이 먼저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수업 태도가 바뀌었고 질문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예전처럼 수업이 끝나자마자 짐을 싸서 도망치듯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강의실 안에서는 이미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든 소윤은 숫자를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꼴찌를 벗어난 것은 물론이었고 전체 중간권을 훌쩍 뛰어넘어 상위권 언저리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과목 최하위였던 사람이 낸 결과라고는 믿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소윤은 성적표를 가방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기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먼저 느껴지는 것은 이상하게도 안도감이었습니다.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강의실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수군거림은 금세 노골적인 말로 바뀌었습니다. 과외 붙인 거 아니야? 갑자기 저렇게 오르는 게 말이 돼? 회장 딸이니까 뭔가 있겠지. 우리랑 조건이 다른 거잖아. 소윤은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못 들은 척할 수도 있었지만 들렸습니다. 예전의 소윤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무너지거나 아니면 분노로 맞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말들이 귀에 들어오긴 했지만 예전처럼 심장까지 내려앉지는 않았습니다. 소윤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남들의 말이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강 벤치에서 소윤은 도연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담담하게 말하려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고 해도 흔들린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도연은 소윤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강물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내 실력을 보지 않아. 내가 무너지는 순간을 기다리는 거야. 짧은 말이었지만 소윤은 그 말의 무게를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을 응원하기보다 잘 되던 사람이 다시 무너지는 장면을 기다리는 시선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선에 반응하는 순간 자신이 지켜온 흐름이 흔들린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소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도연이 소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소윤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게 전부야. 소윤은 그날 이후 방식을 하나 바꿨습니다. 성적이 오를수록 주변의 시선이 더 날카로워진다는 걸 알았고 그 시선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부의 기준이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극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거나 결과로 단번에 모든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록하고 반복하고 조용히 쌓아가기로 했습니다. 매일 오답 노트에 문장을 추가했고 매일 밤 5문장 요약을 빠뜨리지 않았으며 흔들리는 날에는 도연이 모래 위에 그렸던 화살표를 머릿속으로 다시 떠올렸습니다. 바닥에서 방향은 하나뿐이라는 그 단순한 그림이 소윤에게는 그 어떤 동기부여 강연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두 번째 모의고사에서 소윤은 다시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상위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의실의 수군거림은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는데 이제는 단순한 의심보다 불편함이 섞인 침묵이었습니다. 소윤이 무너지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기다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소윤은 그 침묵을 느끼면서도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바람이 강했습니다. 소윤이 한강 벤치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강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표정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생각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소윤은 옆자리에 앉으면서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그런 날에는 침묵이 먼저라는 걸 어느새 소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변 산책로 쪽에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더니 잠시 후 차문이 열렸고 정장 차림의 여성이 내렸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으로 보였는데 걸음걸이와 자세에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단번에 느껴졌습니다. 여성은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도연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도연 앞에 서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박도연 박사님,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소윤은 그 말을 들으며 굳어버렸습니다. 박사님, 그 두 글자가 공기 중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낡은 점퍼에 달아진 운동화를 신고 한강 벤치에서 종이컵을 쥐고 앉아있던 사람에게 향한 호칭이었습니다. 소윤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의 표정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아니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그저 조용히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서미라 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차그룹 비서실 소속이었는데 소윤은 그제야 이 상황의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단순한 노숙인이 아니라는 것, 차그룹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스스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미라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뵙기를 원하십니다. 자리는 박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갈 생각 없어요. 그 세계는 진실을 싫어하니까. 단호했지만 격앙되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내린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서미라는 더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허리를 숙이고 조용히 승합차로 돌아갔고 차는 왔던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소윤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어디서부터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소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서두르지 않았고 잠시 후 스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교육 쪽에 있었어. 오래전에. 더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윤에게는 그 한 문장으로 충분했습니다. 화려한 이력이 있었고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은 사람이었으며 그럼에도 한강 벤치에서 낯선 아이의 오답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윤은 처음으로 도연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자신만 불행한 게 아니었고 자신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도 결국 제 방식대로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이 소윤에게는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방향과 다른 길을 걷는 것이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소윤의 성적이 상위권으로 올라섰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학원 원장이 차 회장 측에 직접 연락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로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느 날 저녁 서미라 실장이 소윤을 찾아왔습니다. 차 회장의 지시로
소윤의 성적 회복 스토리를 가문이 이미지 쇄신에 활용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 사진 촬영, 언론 노출까지 이미 계획이 짜여 있었고 소윤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또다시 도구가 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한강에서 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결과가 깔끔하면 그걸로 충분해.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소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이 바뀐 건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은 오직 그 결과를 어떻게 포장하느냐였고, 소윤의 변화는 가문의 홍보 소재가 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섬이라는 소윤을 보호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동시에 비서실의 논리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소윤은 혼자 갈등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소윤이 두려웠던 것은 도연이 이 구도 안으로 끌려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가문의 이미지 쇄신의 노숙 박사에게 과외를 받은 회장 딸이라는 서사가 더해지면 도연의 이야기는 소윤의 성공담을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부속품이 되어버릴 것이었습니다. 그건 도연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고 소윤도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압력은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이번엔 칭찬과 기대의 형태로 소윤을 조이고 있었으니까요. 소윤은 그날 밤 한강으로 나갔고 도연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갈등하고 있는지를 다시 느꼈습니다. 도연은 서두르지 않고 소윤의 말을 끝까지 들었고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아니면 체면의 모델이야? 소윤은 그 질문이 처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도연이 던진 질문들이 결국 여기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누굴 증명하려고 공부하느냐는 질문, 왜 편입을 하려 하느냐는 질문, 그리고 지금 이 질문까지가 전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소윤은 한동안 강물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합격이 목표가 아니에요. 내 방식으로 끝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윤은 그 침묵이 동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소윤은 섬이라 실장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인터뷰도 촬영도 언론 노출도 원하지 않는다고 공부는 자신이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며 그 과정을 누군가의 이미지 소재로 쓰이게 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섬이라는 잠시 소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안에는 차갑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편입 최종 합격 발표가 나던 날 소윤은 혼자 한강으로 갔습니다. 합격 문자를 확인한 것은 학원 근처 카페에서였는데 화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오래 달려온 사람이 결승선 앞에서 처음으로 숨을 고르는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소윤은 카페를 나와 한강으로 걸었고 도연은 언제나처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붙었어요. 알아. 어떻게요? 표정이 달라. 소윤은 웃었습니다. 도연 앞에서 소리내어 웃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합격 자체가 이 모든 것의 완성은 아니었지만 합격이라는 결과가 소윤에게 의미하는 것은 점수 이상이었습니다. 자신을 믿게 됐다는 것,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 과정에서 몸으로 배웠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회장 딸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소윤은 그 말을 오래 가슴에 담았습니다. 지금껏 소윤에게 건네진 말들 중에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결과로 말했고 학원은 순위로 말했고
주변은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처음부터 소윤 자신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일관성이 소윤을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소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 씨한테 부탁이 있어요. 지원이나 후원 같은 게 아니에요. 저랑 같이 뭔가를 만들었으면 해요. 도연이 소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학습 멘토링이요. 도연 씨가 저한테 했던 방식으로 공부 방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 주는 거예요. 저처럼 방식이 망가진 채로 혼자 버티고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소윤은 더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스스로 선택하게 두는 것, 그것이 도연이 소윤에게 처음부터 보여준 방식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도연에게서 짧은 연락이 왔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윤은 새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첫 장을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증명은 남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방식으로 한다. 한강 벤치에서 시작된 변화는 소윤 한 사람의 합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방향을 바꾸는 법을 배운 사람이 이번에는 다른 누군가의 바닥 옆에 조용히 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윤이 도연에게 받은 것이 그것이었으니까요. 정답이 아니라 질문이었고 결과가 아니라 구조였으며 동정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건넬 차례가 됐습니다. 현장직은 사내식당 이용 안 돼요. 여기가 어딘지 알고. 사람들이 다 보는 사내식당 한가운데서 터진 말이었습니다. 수십 명이 밥을 먹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지원 파트장은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작업복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장소, 시간, 발언 내용, 목격자 위치 하나씩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파트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록해서 뭐하게? 웃기고 있네. 그 말도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사공지가 떴습니다. 본사 혁신감사실 파견, 조직문화 현장 점검 총괄. 그 이름을 본 파트장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식당 줄에 서 있던 그 작업복 남자였습니다. 비웃음은 기록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목소리가 컸던 사람이 가장 조용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현장 사람은 여기 쓰는 거 아니야. 눈치가 없어 진짜. 그 말은 식당 중앙에서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창인 사내식당. 수십 명이 밥을 먹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최서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낮추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더 또렷하게 발음했습니다. 한도연은 쟁반을 들고 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기름 묻은 작업복, 안전화, 손등에 남은 그리스 자국. 딱 봐도 현장에서 바로 올라온 사람이었죠.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화가 난 것도 당황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그 목소리가 어디서 났는지 확인했습니다. 지원 파트장 최서연이었습니다. 식당 공기가 잠깐 달라졌습니다. 밥을 뜨던 숟가락이 멈추고 대화가 끊겼으며 몇몇이 시선을 돌렸어요. 누군가는 슬쩍 웃었고 누군가는 갑자기 핸드폰을 꺼냈으며 대부분은 그냥 자기 그릇만 바라봤습니다. 모른 척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걸 몸으로 아는 사람들이었죠. 서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들먹거리기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냥 올라와? 냄새도 나고. 그 문장이 식당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쟁반을 빈 테이블에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실 도연이 그 식당에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 중에서도 가장 붐비는 시간대를 골라 내려온 것이었어요. 현장 동선을 파악하고 조직 안에서 어떤 문화가 흐르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계열사 공장에 내려온 지는 사흘이 됐고 그동안 도연은 이름표를 달지 않았습니다. 작업복을 빌려 입고 현장 직원들 사이에 섞여 이동했죠. 누가 봐도 새로 들어온 현장 직원 정도로 보였어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일어난 일은 도연이 사흘 동안 관찰한 것들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특정 직급 이하, 특정 부서 사람들에게만 달라지는 말투, 공개된 장소에서 더 강하게 나오는 방식. 그 패턴이 오늘 식당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메모장을 열고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흘겼는데 도연이 계속 화면을 들여다보며 입력하자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뭐해요, 지금? 도연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식당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아까와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어요. 아까는 불편한 침묵이었다면 이번엔 뭔가를 감지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서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기록해서 뭐하게? 웃기고 있네. 도연은 그 말도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식당 사건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동료들과 이야기를 이어갔고 직원들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으며 점심시간은 평소처럼 흘러갔습니다. 도연은 밥을 다 먹고 쟁반을 반납구에 올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요. 하지만 그 식당 안에서 각자 다른 것을 안고 자리를 떴습니다. 서연은 도연의 메모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찜찜하다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뭔지 정확히 짚이지 않았어요. 현장 사람이 자기한테 뭘 어떻게 하겠냐는 생각이 그 찜찜함을 금방 눌러버렸습니다. 그동안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사실 오늘 식당에서 벌어진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이 계열사의 지원 파트장으로 온 건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 안에서 비슷한 장면이 여러 번 있었어요. 현장 직원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먼저 피하는 분위기, 회의실에서 발언 기회가 편중되는 방식, 식당에서 자리가 암묵적으로 나뉘는 관행. 그런 것들이 서연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서연은 그게 잘못된 건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오후에 다시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업복을 추슬러 입고 현장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그리고 관찰했습니다. 서연이 현장 복도를 지나는 장면, 특정 직원에게 말을 거는 방식, 회의실 앞에서 이루어지는 짧은 대화들. 오전 식당 장면은 서연의 방식 중 하나였을 뿐이라는 게 오후 내내 확인됐습니다. 메신저로 이루어지는 지시 방식도 달랐습니다. 같은 내용을 전달해도 현장 직원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사무직 직원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톤이 전혀 달랐어요. 지시인지 명령인지 구분이 안 되는 문장들, 마침표 대신 느낌표로 끝나는 짧은 문장들. 오후 늦게 도연은 조용한 자리를 찾아 기록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식당 발언, 복도 동선, 메신저 톤 차이, 회의 중 발언 편중. 각각 따로 보면 사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같은 대상을 향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개인 성격이 아니라 패턴이었고, 패턴이라는 건 증명이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연은 정리된 메모를 저장하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내일 본사에 중간 보고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오늘 하루치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보고할 내용이 됐습니다. 창밖으로 공장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교대 근무 시작 신호였어요. 도연은 그 불빛을 잠깐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현장 라커룸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조회 시간에 맞춰 현장 직원들 사이에 섞였어요. 이틀 동안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있었던 터라 주변에서 어색하게 보는 시선도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오전 작업이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연이 현장 복도를 지나는 게 보였습니다. 옆에는 생산관리 대리 이준호가 따라붙어 뭔가를 보고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보고를 받으면서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준호는 그게 불편한 듯 말을 멈추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도연은 그 장면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걸었어요. 이번 주 생산 일정 조정 건인데요. 현장 의견이 좀 그냥 해요. 현장이 뭘 자꾸 의견을 내. 준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연은 메모했습니다. 이런 장면이 오전 내내 2번 더 있었습니다. 직원 하나가 공정 개선 제안을 꺼냈다가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손이나 더 빠르게라는 말을 들었고, 또 다른 직원은 안전장갑 교체 요청을 했다가 전에도 됐잖아요 라는 말로 잘렸습니다. 발언 하나하나는 짧았지만 누적되면 달랐어요. 도연은 점심 무렵 조리실 쪽 출입구 근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어제 식당 사건이 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영양사 정민아가 조리실을 오가면서 그 테이블 쪽을 2번 바라봤습니다. 어제 상황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도연은 미나가 혼자 있는 틈을 봐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어제 식당에서 보셨죠? 미나가 잠깐 굳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CTV 보존 요청, 혹시 절차 아세요? 미나는 그 질문을 듣고 잠깐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려다가 왠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알아요. 총무팀 통해서 하면 돼요. 오늘 안으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제 날짜 포함해서요. 미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오후에 준호가 도연 옆을 지나쳤습니다. 눈이 한번 마주쳤고 준호가 멈추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돌아왔어요. 어제 식당에서 적으시던 거요. 도연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네. 준호는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어요. 저 오늘 퇴근 후 단톡방에서 나온 말 저장해뒀어요. 혹시 필요하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총무팀에 CCTV 보존 요청서를 넣었습니다. 양식에 적을 사유를 쓰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써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지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나는 결국 조직문화 관련 사실 확인 목적이라고 적었습니다. 짧았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요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미나는 한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한 일이 옳은 건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생각이 많았어요. 하지만 어제 식당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서연의 목소리,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앉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조용히 메모장을 열던 작업복의 남자. 그 남자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된 방향이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나는 CCTV 요청 확인 문자를 받고 나서야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늦게까지 단톡방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식당에서 좀 심했다는 말이 나왔다가 금방 다른 이야기로 넘어간 흐름, 그리고 누군가 그냥 그런 분이야라고 마무리한 문장. 준호는 그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사실 준호는 이 회사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이 오기 전부터 있었고 서연이 온 뒤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 중 하나였어요. 처음에는 관리자 스타일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1년이 지났고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굳어졌어요. 그런데 어제 식당에서 작업복 남자가 메모장을 꺼내는 걸 보고 준호는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참고 넘기는 게 아니구나. 절차로 가려는 사람이구나. 준호는 캡처 파일을 저장하고 날짜를 메모했습니다.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였어요. 한편 서연은 그날 밤 별다른 생각 없이 잠들었습니다. 식당 사건은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어요. 그동안 비슷한 일이 있었어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았으니까요. 누가 뭘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가장 위험한 것이었는데 서연은 그걸 몰랐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본사에 중간 보고를 올렸습니다. 사흘간의 현장 점검 내용, 식당 사건 경위, 이후 추가 확인된 패턴들, 첨부 파일에는 메모장 내용과 관련 메신저 캡처가 붙어 있었어요. 보고서 말미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CCTV 보존 요청 완료. 목격 진술 확보 가능 인원 2명 확인. 보고서를 전송하고 나서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야간 조명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아직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이 현장에 내려온 이유가 바로 그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공지가 나갈 것이었습니다. 공지가 나가기 전날이었습니다. 도연은 아침 일찍 현장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회의실 하나를 잡아 문을 닫고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나흘간 쌓인 기록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메모장 파일, 메신저 캡처, 현장 동선 메모, 발언 시간 대별 정리. 그것들을 하나씩 다시 읽으면서 빠진 게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기록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원하는 건 단순히 한 사건을 처리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식당 사건 하나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넓게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도연은 서연의 부임 이후 현장에서 접수된 비공식 의견들을 다시 훑었습니다. 건의함에 들어왔다가 처리 없이 닫힌 것들, 팀 회의록에서 발언자가 특정 부서에 편중된 패턴, 인사평가 결과에서 현장직과 사무직 사이에 나타나는 간극, 그것들이 서연 부임 이후 시작됐거나 더 뚜렷해진 항목들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내용을 연결해서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식당 사건은 그 흐름의 가장 표면에 드러난 장면이었고 아래에는 훨씬 더 오래된 것들이 쌓여 있었어요. 오후에 미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CCTV 보존 확인됐어요. 식당 쪽 각도 2개, 복도 1개. 도연은 짧게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한마디를 더 보냈습니다. 저 그날 다 봤어요. 조리실 출입구에서요.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도연은 그 메시지를 읽고 화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미나가 스스로 진술 의사를 밝힌 것이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는데도요. 도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식 절차가 시작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지난 1년간 자신이 목격한 장면들을 메모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지만 장소와 발언 내용은 기억이 났어요. 특히 서연이 현장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을 자르거나 회의실에서 발언 기회를 주지 않던 장면들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메모를 다 쓰고 나서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내용이 진술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도연이 한 말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직접 말한 건 아니었지만 그 태도에서 읽혔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절차 안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 준호는 메모를 파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장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표지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조직문화 현장 점검 최종 보고, 지원 파트장 관련 언행 패턴 및 구조적 문제 확인. 첨부 파일 목록만 12개였습니다. 도연은 파일을 전송하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내일 아침 공지가 나갈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전사 인트라넷 공지란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것이었어요. 인사공지, 본사혁신감사실 파견 한도연. 조직문화, 현장점검 총괄, 조직문화 위반 사안 조사 착수 안내 공지가 올라가고 10분이 지나지 않아 현장 단톡방들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 사람 누구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곧 혁신감사실이라는 단어에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조용하던 단톡방들이 갑자기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자기 자리에서 그 공지를 봤습니다. 처음엔 이름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한도현.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점검 총괄이라는 직함을 읽는 순간 뭔가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조직문화 위반 사안 조사 착수라는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작업복, 기름때, 쟁반을 들고 줄 서 있던 남자. 메모장을 꺼내던 손. 낮고 또렷하게 말했던 목소리. 한 번만 더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록이 필요해서요. 서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식당에서 웃었던 사람들부터 표정이 굳었습니다. 공지를 읽고 퍼즐이 맞춰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그 남자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름이 공개되자 사흘 동안의 장면들이 하나씩 다시 맞춰졌습니다. 조용히 걸어다니던 남자, 식당에서 메모하던 남자, 복도에서 눈이 마주쳤던 남자. 그 남자 설마. 그 말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사팀에 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뭘 물어봐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가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앉았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공지 페이지가 열려 있었고 한도연이라는 이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대화들이 짧아졌고 밥을 빨리 먹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서연 주변에 앉았던 사람들이 오늘은 다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서연은 밥을 먹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공지가 나간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회의실 예약이 하나 잡혔습니다. 참석자 명단에는 서연 그리고 관련 관리자 2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회의 제목은 단순했어요. 조직문화 점검 관련 면담. 서연은 회의실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문 안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들어가야 했어요.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 전 작업복을 입고 식당 줄에 서 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한도연이었어요. 도연은 서연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서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식당에서 비웃으며 봤던 그 눈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공간에서 전혀 다른 위치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지난 사흘간 현장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식당에서 재개하신 말씀은 녹취, CCTV, 목격 진술로 확인됐습니다. 서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제가 몰라서. 도연이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같은 방식이 식당 외에도 복도, 회의실, 메신저에서 반복된 게 확인됐어요. 특정 직급과 부서를 향해서 일관되게.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파일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식당 CCTV 캡처, 메신저 지시로그, 미나의 목격 진술서, 준호의 참고인 진술 요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 직원들의 비공식 건의 이력, 처리 없이 닫힌 항목들. 이건 오해가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서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날 식당에서 저는 그냥. 도연은 파일 한 장을 서연 앞에 밀었습니다. 이게 그날 발언 기록입니다. 시간까지 찍혀 있어요.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서연은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현장 사람은 여기 쓰는 거 아니야. 거들먹거리기는. 냄새도 나고. 활자로 찍혀 있으니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고함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차분하고 낮은 문장으로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소리 없이 쌓이는 것들이 어떤 폭발보다 더 깊이 남는다는 걸 그 회의실에 있던 모두가 느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서연이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평소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전화 소리가 들리고 인쇄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닌 그 복도가 오늘은 좁게 느껴졌습니다. 후속 공지가 나온 건 면담이 끝나고 사흘 뒤였습니다. 조직문화 위반 사안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안내, 해당 관리자, 직무 배제 및 권한 제한, 징계 절차 착수 전 직원 조직문화 교육 의무 이수. 이번에도 공지가 올라가자마자 단톡방들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전날의 술렁임과 달리 이번엔 조용한 메시지들이 오갔습니다. 짧은 말들, 이모티콘들, 그리고 긴 침묵들. 식당에서 웃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기록되고 그게 절차가 되고 결과로 돌아오는 과정을 눈으로 본 것이었어요. 몰라서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미나는 공지를 읽고 조리실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CCTV 보존 요청서를 넣던 날 밤이 떠올랐어요. 옳은 건지 몰랐지만 했던 일이 결국 맞는 방향이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CCTV 지켜서 다행이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공지를 읽고 나서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진술 요약서를 냈을 때의 두려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 생각난 건 1년 동안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쳤던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때 모른 척하지 말걸. 그 자책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자책을 다른 방향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장면을 보면 이번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도연은 공지가 나간 날 오후 현장을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작업복이 아니라 정장 차림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번엔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하나하나 받으면서 걸었습니다. 현장 직원 하나가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못하고 있었거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말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절차를 쓰세요. 그게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연이 이 현장에서 하고 싶었던 건 공개적인 망신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식당에서 사람을 사람 이하로 만들지 못하게 그 구조를 손보는 것이었어요.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가능했던 환경을 바꿔야 했습니다. 도연은 본사에 마지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조치 결과와 함께 이 현장에서 필요한 구조적 개선 사항을 정리한 문서였어요. 현장 직원 의견 수렴 채널 공식화, 회의 발언 기회 편중 방지 기준 마련, 조직 문화 점검 정기화. 한 줄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권력은 목소리 크기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기록과 원칙이 결국 남습니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나서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오늘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이 현장에 내려온 이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묵묵히 쌓아온 것들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래 눌러온 것들은 결국 무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게 이 이야기가 남긴 것이었습니다.